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일요일 방송인데 월요일 아침에 기준으로 한 거죠. 자,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카페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한 4년, 5년을 해오는데 아주 멋진 스터디 모임이죠. 근데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발표했던 부분을 우리 또 유튜브 친구들하고도 잠깐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두 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왜 베어마켓 랠리인가? 나는 왜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하는가? 이게 한 편 찍히고 또 한편은 다음 주 투자 전략 이렇게 두 편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는 이제 보너스 같은 거죠. 네,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은 매달 자기가 필요한 자금을 회비를 10만 원씩이나 내고 듣는 그런 유료 강의인데 그래도 앞부분은 또 같이 나눠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발표했던 왜 나는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하는가 이 부분을 한번 한 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네, 먼저 결론적으로 바이를 외쳤죠. 바이를 외치고 닥치고 고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썼죠.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사야 된다. 쭉쭉 패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가정인데 베어마켓 랠리는 이러한 V자 반등은 아니죠. 살짝 하락 장세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기술적 반등 이 정도를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지 이게 이제 시장을 뭐 3천 이렇게 끌고 갈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바닥에서 2,600 정도 바닥에서 2,800까지 일단 한 단계 점프업 시키는 안정을 시키는 그 정도의 랠리 이 정도를 랠리를 베어마켓 랠리로 저는 그렇게 규정을 어떤 그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수급이 비어 있고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선반영된 이 상황에서 바닥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 이 정도의 랠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1년을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베어마켓 랠리에서 먹지 못하면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자기가 터져 있는 종목을 앞까지 하기도 리커버리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집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에서 사자, 닥치고 사자. 죄송합니다. 말을 거칠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추천했던 종목 한 10종목인데 첫째 LG화학을 추천을 했습니다. 2차전지 종합업체로 회사가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제 단순한 화학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2차전지 그것도 고퀄리티의 소재업체로 생각을 많이 바꾸는 것 같다. 구조를 바꾸는 것 같다. 여기에 우리 바이오 쪽을 키우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60만 원 1차 가격 70만 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본다. 이런 면에서 대형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LG화학을 추천했고 두 번째 삼성전자 왕의 기한이죠. 왕의 기한. 삼성전자도 이제 왕이 기한할 때가 됐다. 모든 악재가 다 나왔죠. 오더컷까지 다 나왔는데 오더컷은 뭐 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그럴 이유는 없다. 사파이어가 이제 인텔에서 만드는 CPU가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 CPU가 나와야 그때까지 이제 DDR4에서 DDR5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더컷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 재고가 늘어나고 뭔가 그 또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던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해서 가장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는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했는데 LG 엔솔이 이제 양극재 기업을 세 가지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내부 LG화학 내부로 하나 키우고 30% 정도를 키우고 다음에 이제 그 유명 LNF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허쉬 집안인 포스코 신소재 이렇게 해서 포스코 신소재는 좀 질이 낮는 거죠. 낮지만 이렇게 세 개의 밴더로 키워가는 것 같아요. 양극재는 뭐 유미코도 있죠. 네, 유미코를 인수해서 살 수 있으면 4개 유미콜, 다음에 LG 자체, 그다음에
LNF, 그 다음에 포스코 신소재 이렇게 돼서 지금 포스코 신소재가 시총이 한 1.5조인데 제 생각에는 3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했죠. 포스코 케미칼은 좋아했는데 15만 원이 오지 않네요. 네,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극제죠, 국제가 아니라. 근데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 만하다. 다음에 온통형 전지에서 상신 EDP, 테슬라 그리고 LG 엔솔의 온통형 전지의 수혜지다. 신흥 SEC, 상신 EDP, TCC 스틸. 근데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온통형 전지의 핵심이다. 2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오면 또 온통형 전지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증가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6월 15일 날 우리가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있죠. 이번에 실질적으로 탐사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실어서 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PNT는 이미 날라갔죠. 네, 놀트롤 기술 장비로 해서 우리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을 하는 그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음극 및 분리막 소재, 구리, 코팅 및 슬러리 장비 제작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 업체 중에서는 최고봉이다. 글로벌 기업의 넘버원이다. PNT. 다음에 전해액도 바닥에 있는 것 같아서 엔캠을 추천을 했고요. 다음에 환경 관련 촉매와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양수 겸장으로 가는 E&D. 다음에 코인테크도 추천했는데 코인테크는 2차 전지 전공정 장비를 설계하는 그러한 능력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러한 쪽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온화 전략을 쓰는 데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10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관심 종목이죠.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저희 카페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좀 많이 좀 가입 좀 해주십시오. 자, 원준을 제가 이제 좀 강력히 추천을 했는데 많은 방송에서도 원준을 추천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시총이 5,889억에서 올라서 6천억까지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자본금이 5억밖에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노터스가 이제 자본금 5억에 8배 이제 무장 8,800%죠. 무중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서 한번 튕겨져 올랐는데 얘도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봤던 것은 이 전체 주식의 한 60%, 얼마 24, 한 64%를 묶여 있는 것이 좀 보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여기서 IBK, SV 이런 뭐 P나 PE 쪽에서 가지고 있던 것도 날아올 확률이 있는데 당분간은 좀 안 나오고 6개월 이내에 나오기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주식 전체 총수가 5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60%가 묶여 있다. 이렇다면은 굉장히 유동성도 줄 수 있고 작전하기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도 보면 19년에 301억, 20년에 40, 41억, 작년에 12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100억을 넘게 올랐었죠. 동사는 어떤 회사냐면 리튬 이온 2차 전지 소재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처리 장비를 개발, 열처리를 고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열처리 고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이다.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양극재, 리튬이온 양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열처리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데 좀 숨겨져 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끄집어내서 시장에서 한번 던져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6천억 정도인데 한 8천억까지는 가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수급과 기대감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제 이제 제 강의의 주제가 왜 저는 베어마켓 랠리로 봤는가 이 논리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다시 토요일날 스터디 모임 했던 걸 다시 반복해서 해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베어마켓 랠리로 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비관론자들이 득세를 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베어마켓이 왔다. 그래서 과감하게 올라타자 줍줍하자 이게 이제 제 논리였는데 그 논리의 근간이 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어마켓 랠리인 이유 첫째 하락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금요일 아침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4월 개인 소비지수 우리 PC라고 하죠. 물가지수가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거죠.
네, 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강 중일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차츰차츰 보조되기 시작하죠.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 시장은 제일 크게 반응을 하죠. 세 번째, 다우존스가 8주 연속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죠. 8주 연속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S&P와 나스닥 지수가 7주 연속 내림세에 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러한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봄을 알리지 않지만 이러한 찔끔찔끔 어떤 소식들이 뭔가 바닥 증후군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적산병이 나타났다. 뭐 경제방송국에서 강의하신 분까지 제가 좀 붙여왔는데 이렇게 적산병은 세 개의 양봉이 나타나는 걸 적산병이라고 하죠. 적산병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적산병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한 마리 제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어제 이제 FOMC 지난달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겠죠. 몇몇 FOMC 참석자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위험이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인플레이션도 문제이고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되지만 금리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렸을 때 나오는 그 대꾸받고 카운트프로가 있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또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바닥을 나타내는 징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리 가격은 닥터구리라 해서 모든 산업에 안 쓰이는 게 없는 게 구리입니다. 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특히 수요 측면에서 약간 슬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골머리 앓게 했던 시장의 CPI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의 모습을 한 마리 빠른 제비가 왔다는 거죠. 네 번째, 원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을 했다. 이건 잘 알죠? 네. 원화가 이렇게 약세일 때 주식이 이렇게 빠집니다. 확실히 여기에 상관관계는 맞아요. 원화가 이렇게 강세죠. 예, 우리나라 돈이 원화가 달러당 강세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오릅니다. 최근에 살짝 이렇게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도는 모습은 전형적인 베어마켓이 나타난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조정이 됐죠. 네. 이 회색이 미국의 S&P 500 P 12개월 포워드 P인데 16.4배까지 과거 평균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22배까지 갔던 게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미국 실질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면들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됐다. 바닥에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이 부양책과 대중관세 인하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부양책 2라운드, 재정과 인프라를 투자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부동산과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한 거죠. 네. 4월 말 정치국 회의 이후 부양책 2라운드가 재개됐다. 12월 이후 부양책 1라운드와 차별된 점이 있는데 첫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수단이 다각화됐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 가속화와 지방에서 레버리지가 발생했다는 거죠. 네, 뭔가 투자를 하기 시작해 레버리지라는 것은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 이렇게 먹는 그러한 것을 레버리지라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지방에서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동산과 플랫폼 규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완화가 일어나고 서비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네 번째는 지방 인상 완료와 적극성을 회복했다. 즉 리더십을 바꿨다는 거죠. 인사를 새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리더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부양안이 2차 부양책이 1차와 다르게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너무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기를 우리가 하락한다면 시진핑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확률 지금 니건창과 치열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임 연임까지는 허락을 해주고 사야 연임 안 된다는 것은 못을 박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핵심인 상하이 회복과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전국의 물류, 수출, 생산, 투자 압제가 1차 고비를 통과했다. 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갖는 것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인하를 결정했다는 거죠.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 압류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죠. 대중국 고율 관세 인하에 대해서 적극 고려를 예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4일 미국 USTR은 표적 관세 배제 절차, 이걸 TTEP라고 부르네요. 재가동을 결정을 했다. 7월 말 기타 관세 연장을 앞두고 전향적인 전략 수정을 기대가 되고 있다. 이제 추가로 관세를 풀어줄 수 있을 부분 풀어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을 풀어주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풀어줄 것 같습니다. 미중 관세 공조 결정 시 중국, 대한민국 등 가공무용 물량이 증대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위안화 강세 요인으로 돌아선다면 한국 원화도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이죠. 2018년과 트럼프가 막 개나 소나 막 관세로 때렸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트럼프는 바보 멍충이에요. 결국 그렇게 때려놓고 3, 5년, 4년 후에 자기 국민들이 물가로 제일 고통을 받고 제일 당하지 않습니까? 중국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중국을 미워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감정적으로 다루면 꼭 우리가 당합니다. 국민이 당해요. 가난한 사람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시면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으로 벤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는 뭐 인플레이션이 오든 말도 소비 많이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이런 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까 하니까 중국 수출물가 2020년에 10%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지금 지속하고 있죠. 네. 미국의 표적관세 배제자 TTEP가 제기가 된 표적과 배제 절차가 되면 하반기 무역 공조에 대해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두들겨 관세를 매겼는데 이러한 관세들이 풀린다면 한국이 가장 또 수혜를 입을 확률이 높죠. 네,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런 면에서 반도체,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는 거죠. 다음으로 저는 이제 빈집 효과를 봤습니다. 빈집 효과는 뭐냐면 2019년 이후 지속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매도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 누적되어 있는 순매수를 모두 다 매도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다 털어버렸다는 거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비중도 근 10년 내 최저치. 따라서 추가적인 매물 부담은 현 시점에서 낮다고 판단을 하는 게 논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수급의 빈집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매도할 물량이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면은 매도에 나올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 효과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좀 재밌게 보는 빈집 효과가 이번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010년 이후 코스피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 비중치를 보면 뭐 거의 다 샀던 거 다 팔아버린 거죠. 그렇죠? 예, 외국인 누적 순매수 거의 다 뭐 다 바닥에 와 있는 모습. 그다음 외국인 보유 비중도 이제 30% 살짝 위 초반에 있는 거죠. 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최근 10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수급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역으로 이제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만 올라오면 툭툭 튕겨져 올라오면 주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풍선처럼 더 푹 치고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의 초반기에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마지막은 버핏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버핏이 1분기 집중 매수한 주식은 유가 급등의 수혜를 입은 미국 석유업체 옥시덴탈과 페트리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죠. 지난 1분기 텍사스 온유 WTI 가격이 엄청 뛰자 이런 부분을 샀죠. 버핏은 원자재 관련 투자를 기피한 사람이지만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날 경우 수급 불균형 이런 상황에서는 훌륭한 해지 수단으로 선물과 파생 상품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원자재 관련 주식을 사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어떤 해지 수단 개념으로 원자재 관련 주식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은 버크웨셔의 투자 비중 1위를 차지한 애플 지분도 380만 주를 추가 매입해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투자하는 비중이 42.8%로 애플에 아주 몰빵을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핏은 일분기조에 휴레패커드 HP 주식도 1647만 주를 매입해 총 보유 주식은 1억 2천만 주로 아주 크게 늘렸죠. HP 주식을 샀다. HP 주식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기술력도 좋고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러한 좋은 점들을 노린 것 같아요. 이 밖에 엘리 파이낸셜, 시티그룹, 마켈 등 금융주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시작했고 원자재 업체 셀라니스 뭔지는 모르는데 셀라니스와 미디어 관련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 잘 알죠? 이러한 주식도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 보유 주식 중에 파는 주식인데 파는 주식은 뒤에 있고 엘스파고 방금하고 또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도 추가로 매수한 기업이 있었는데 플로원 데코, 고급 가구 소재인 RH, 모터스포츠 업체는 포뮬라 원 그룹, 자동차 업체 GM. 제가 이제 가장 어제 이제 강의할 때 중시했던 게 버핏이 GM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GM. 물론 가격도 하락한 것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높게 본 반 테슬라 진영에 대한 어떤 밸런스 맞추기 상승을 크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강조했던 것은 반 테슬라 진영에 합류해라. 반 테슬라 진영의 핵심은 GM이죠. GM의 핵심 배터리는 누구? LG엔솔. LG엔솔의 서프라이 체인이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샀던 블리자드, 액티비전 블리자드, 우리 피파 온라인, 네. 이건 일렉트릭 악지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저거죠. 스타크래프트, 이런 지분을 확대했습니다. 반면에 판겐 엘스파고 완전히 정리했다고 그러죠. 예. 다음 헬스케어 주식은 에브비 잘 알죠? 네. 브리스톤 마이어스 케어 BMS라고 그러네. 주식도 덜어냈습니다. 버크셔를 대표한 통신주 버라이전을 완전히 99% 축소해 남은 지분이 단 140만 주를 남기고 다 덜어낸 거죠. 웨스크파워 주식 완전 덜어내고 에브비, BMS 이러한 기존의 제약바이오들을 좀 드러냈답니다. 또한 부동산 업체 스토어 캐피탈, 식료품은행 크로거, 바이오젠, 노열티 파마 이런 업체들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워렌 버핏이 뭔가를 팔고 사고 했다,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러한 큰 대형 기업들은 발목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무릎 정도 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발목은 아닐지 모르지만 무릎 이하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제가 보는 베어마켓 랠리스의 기본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드는 과연 향후에 금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번 보면은 이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금리를 25b씩 17회 정도 올리는 케이스가 있었죠. 야금야금 올리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다음에 1994년에 3에서 6% 1년 만에 그냥 3% 300bp로 올린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이었냐? 결론적으로 3에서 6%로 빠르고 강하게 1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버렸을 때 경기도 바로 살아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금리도 인플레이션도 빨리 잡히고 이게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전략을 향후에 페드는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6월에 50bp, 7월에 50bp는 급격하게 올리는 전략을 오히려 우리는 방기해야 될 것이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또 제가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보는 논리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왜 지금을 베어마켓 랠리로 봤는가, 눈 감고 닥치고 고고라고 외쳤는가,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편에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